1981년 7월 17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도심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호텔. 이 호텔은 개장 직후부터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주목받았다. 중앙이 위로 길게 트인 아트리움 구조,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그리고 여러 층을 가로지르며 공중에 떠있는 고가 통로들. 이 통로들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호텔을 대표하는 디자인 요소였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보며 자연스럽게 견고하다고 느꼈다. 하얏트 리젠시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주 모이는 장소였다. 결혼식과 연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들이 이 아트리움에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열려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역시 이곳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주최한 댄스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공간은 사람들에게 익숙했고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장소였다. 이 댄스 경연대회는 전문 무대 공연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친목 성격의 행사였다. 그러나 규모는 작지 않았다. 참가자, 가족, 친구, 그리고 관람객까지 약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호텔로 모여들었다. 아트리움 1층 바닥에는 무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로비 주변에도 구경꾼들이 자리를 잡았다. 음악 소리는 천장까지 울려 퍼졌고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연장처럼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은 위로 향했다. 2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고가 통로는 아래를 내려다보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다. 이 통로들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되는 구조였다.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전 행사에서도 사람들이 올라갔었던 공간이다. 누군가는 통로 위에서 난간에 팔을 얹고 기대어 서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조금 더 잘 보이는 위치를 찾으며 이동했다. 그렇게 통로 위의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하중 제한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위험 경고도 없었다. 그날의 분위기는 평온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댄스 대회는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로는 흔들리지 않았고 눈에 띄는 균열이나 소음도 없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위에 있었다.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각 댄스 대회는 한창이었고 관중들의 시선은 모두 무대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아트리움 상부, 사람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미 구조적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4층 고가 통로의 지지 연결부에는 사람들의 무게와 구조물 자체의 하중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다. 이 구조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원래 계산보다 훨씬 큰 하중을 특정 연결부가 떠안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그 공간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당연히 알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가족과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다. 오후 7시 5분경 먼저 4층 고가 통로에서 지지부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 파괴는 천천히 진행된 균열이 아니었다. 금속 연결부가 한계를 넘어서며 순간적으로 구조적 기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금속 파열음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음악 소리와 환호 속에서 그 소리를 인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4층 고가 통로는 순식간에 그대로 붕괴되어 아래로 떨어졌다. 그 바로 아래에는 2층 고가 통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4층 통로는 사람들을 태운 채 그대로 2층 통로 위로 낙하했다. 이 충돌은 순간적으로 설계 한계를 훨씬 넘는 하중을 2층 통로 연결부에 가했다. 거의 동시에 2층 통로의 지지구조 역시 파괴되었다. 그렇게 몇 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두 개의 고가 통로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수십 톤에 달하는 구조물이 아트리움 바닥으로 그대로 쏟아져 내렸다. 금속이 부러지는 소리와 콘크리트가 산산이 깨지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겹쳐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먼지는 폭발하듯 공중으로 치솟았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음악은 갑작스럽게 끊겼고 환호와 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정적을 처음으로 깨트린 것은 아트리움 아래쪽에서 들려온 낮고 끊어진 비명이었다. 곧이어
고통스러운 신음과 울부짖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비로소 사람들 눈에 보인 것은 도저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아트리움 한가운데에는 붕괴된 고가 통로가 서로 겹쳐진 채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그대로 깔려 있었다. 일부는 충돌 순간에 즉사하여 이미 움직임을 멈추었고 또 일부는 철골과 콘크리트 사이에 끼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다리가 구조물에 눌린 사람, 상반신만 밖으로 드러난 사람,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명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구조물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 순간에 아트리움은 더 이상 축제의 공간이 아니라 끔찍한 참사 현장이 되고 말았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소방대와 경찰, 구급대가 거의 동시에 현장으로 향했다. 사이렌 소리가 캔자스시티 밤거리를 가르며 이어졌고 호텔 주변 도로는 빠르게 봉쇄되었다. 그런데 구조 작업은 처음부터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다. 붕괴된 고가 통로 위에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구조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구조대원들은 머리 위를 끊임없이 올려다보며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더불어 중장비 투입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무거운 장비의 진동 자체가 남아있는 구조물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구조는 거의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들은 직접 손전등을 들고 철골과 콘크리트 사이로 들어갔다. 어떤 공간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고 어떤 곳은 조금만 움직여도 자네가 더 내려앉을 것처럼 불안정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구조대원들은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 시각 현장 밖에서는 구조체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었다. 부상자 분류가 시작되었고 응급치료가 가능한 공간이 임시로 마련되었다. 구급차는 쉴 틈 없이 오가며 중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인근 병원들은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해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무너진 구조물 아래에 깔린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구조되었고 그때마다 현장에서는 짧은 환호와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모든 구조가 기적처럼 끝나진 않았다. 구조 작업은 밤을 넘겨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구조가 끝났을 때 아트리움 안은 여전히 붕괴 현장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더 이상 살아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구조 작업은 종료되었다. 최종적으로 이 사고로 114명이 사망했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부상자들 중 29명은 잔해에서 구조대가 직접 구조한 생존자들이었다. 이 밖에도 사고 당시 다친 채로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가 약 216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사고는 테러나 자연재해가 아닌 순수한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중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물 붕괴 참사로 기록되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핵심 문제는 설계 변경이었다. 원래 설계에서는 4층의 고가 통로가 하나의 긴 지지봉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이 지지봉이 2층 통로까지 함께 지탱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구조가 변경되었다. 시공의 편의성을 이유로 2개의 짧은 지지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변경은 하중 분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구조 계산은 충분히 재검토되지 않았다. 그 결과 2층 통로 연결부에는 설계 당시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하중이 집중되었다. 이 문제는 도면과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발견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최종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은 거의 없었지만 설계를 담당한 구조 엔지니어 회사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았다. 이후 회사는 엔지니어 면허를 박탈당했고 관련 기술자들은 자격을 상실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건축 설계 변경 절차와 구조 검토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하얏트 리젠시 사고는 공학윤리 교육에서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다뤄지는 사례가 되었다. 이 사고는 자연재해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도 아니었다. 그날 아트리움에 있던 사람들은 위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몇 초 만에 무너졌다.